보십시오. 많은 오해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19개 중에 8개가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그죠? 예, 여기 있습니다. 법제처장 말고, 죄송합니다. 예. 행정처장님. 법원 행정처장, 예.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재청 동의 임명, 그 세 절차에서, 재청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어떤 권리 침해보다는 관행 침해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게 권리 침해가 되겠습니까? 재청권 침해,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가 되겠습니까? 재청권 침해보다는 관행 침해, 그러니까 대법원장님은 재청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관행이 있었는데 그러한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니까 결국 관행 침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관행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예, 그렇죠. 그러면 관행 침해는 권리 침해가 됩니까? 아니죠. 관행이 어떻게 권리 침해가 되겠습니까? 관행은 관행일 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법상 인정된 권리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 법사위 위원장 내놓으라는데 안 주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너무 상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마 입장상 말씀하시기가 여의치 않아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재청권 원래 서면으로 하는 거 맞죠? 재청권의 행사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종적으로는 서면으로 합니다. 맞죠? 그래서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단지 서면으로 재청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이런저런 상의를 하는 것들은 사실은 만나는 당일은 조율이 안 이루어지죠. 그때는 인사만 하러 가시죠. 거의 그냥. 그리고 조율이 필요하다면 그 사전에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것이 그래 되어 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날 가기 전에 조율이 돼야 돼. 만약 조율이 있었다면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그 관행이 지켜졌다면 그 조율은 아마 그 날 이전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단지 인사만 하러 갔을 뿐이었을 겁니다. 관행을 지킨다 해도. 근데 그 이전에 서로 조율이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관행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그 관행이 무너졌다는 걸 이유로 마치 큰 권리 침해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답하기 곤란하십니까? 그래서 재청하고 동의하고 임명하는 이 절차인데 대법원장은 재청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재청했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 서면으로 했고 그 다음 절차는 동의 절차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언제 옵니까? 마지막 임명권 행사할 때 오죠. 그래서 동의 절차를 만약 거친다고 하더라도 물론 동의 절차에서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이미 그 후보에 대한 임명은 종료될 겁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걸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시간이 왔을 때 대통령이 그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정을 이유를 들어서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게 대통령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각 부가 최종적인 대법관 임명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재청권 하는 행사는 대법원장의 시간에 지금 대통령이 들어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안 들어왔다고 난리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관행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고등법원 부장 제도 폐지됐습니다. 그죠? 연간 고등법원 부장이 보통 몇 명쯤 임명이 됐었습니까? 승진이 이루어지는 게. 이전에 있을 때 23기 이전에. 15명 정도죠. 그죠? 그래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고등부장 제도가 폐지되고 나니까 법관들이 이제는 15명 안에 들기가 원래 힘들었습니다. 고등부장이 되기가. 왜냐하면 차관급으로 예우받는 자리니까 굉장히 힘들고 경쟁이 치열했었죠. 근데 그걸 폐지하고 나니까 이제는 승진이라는 제도가 오로지 대법관에게만 남아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부장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결국 대법관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승진이고 나머지는 다 연공서열로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맞죠? 인사에 관한 문제라서. 아니 그거는 제가 누구를 어떻게 인사했냐 이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원 안에 종전의 인사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 처장님도 당연히 알고 계신 것인데 그냥 저는 확인만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고등부장 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법관들은 이리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법관이 14명이죠. 대법관은 정말 되기가 힘듭니다. 14명이면은 연간 6년 임기로 잡아도 한 2명 정도밖에 배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2점 몇 명밖에. 근데 그게 2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고등부장 제도를 통해서 승진하고자
했으나 고등부장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승진이나 이러한 것들은 연공서열로 어차피 가게 돼 있으니까 특별히 뭘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승진을 위한 동기가 별로 없어지다가 대법관 숫자가 26명으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회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 물론 고등부장 되는 것보다는 어렵지만 잘하면 대법관도 될 수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건 맞지 않습니까? 2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게 되면은 자 이제 법관들이 드디어 도전할 수 있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목표가 생겼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결국 입법, 사법, 행정 세 개의 절차, 제청, 동의, 임명의 절차를 거치는데 그 셋 중에서 결정적으로 그 임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십니까? 계산상, 논리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하기 곤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청권요. 재청권을 무력화시켜버리면 됩니다. 재청권을 무력화시켜버리면 더 이상 대법원장의 눈치를 크게 볼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국회 다수당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재청 임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법관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청권을 애초에 무력화시켜버리면 되겠죠. 저는 그리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대법원장이 더 이상 재청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재청권이 무력화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단순한 논리의 흐름상 나타나는 결론만 구하고 있을 뿐인데 그 확인조차도 안 해주시면 제가 좀 서운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결국 대법관 임명 제도 자체를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고 있다. 재청권을 무력화시켜서 임명권 하나로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리 해석이 됩니다. 뭐 확인 다시 부탁드려도 해주실 것 같지는 않고 좋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법관회의에서 뭐 하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려오게 법관들이 법관 대표회에서 의견이라도 모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맞습니까? 보도에서 봤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법관 대표회의에 주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회가 있죠.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주도가 돼서 그 법관 대표회의가 만들어졌죠.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법원 안에서는 공공연한 상식인데 아마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겁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사실은 법원 안에 정치적 절차체로 되어 있죠. 법원 안에 하나회라는 평이 있는 건 인정하시죠. 그러한 평가가 있는 건 인정하시죠. 그것도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대단한 얘기를 확인시켜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법관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관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전국 법관 대표회라는 게 대부분 법관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확인이 역시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관 대표회에서는 대법원장 추천할 때 꼭 한 명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자, 선임 대법관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법원 안에서는 선임 대법관이 들어가시고 법원 행정처장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 법관 대표라고 해서 추천한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이건 제가 지난번에서도 상임위에서 전체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관 대개는 보면은 선임 법관이나 선임 대법관이나 아니면은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 안에서의 지위도 있으시고 또 입장이 있으셔서 크게 토론 과정에서 별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보면은 법관 대표에서 추천된 그 사람은 굉장히 맹렬하게 그 토론을 주도하고 해 나가죠. 그렇게 제가 이미지화를 해서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이번 대법관 추천에서도 들어가셨던 위원 한 분이 실제 그러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주십니다. 실제 그러했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는 법원 내부를 잘 모릅니다. 지금 행정처장님하고 저하고 나누고 있는 이 얘기 23기부터 고등부장이 없었다라는가 등등의 얘기들, 이 법원 안에 있는 얘기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수 모르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기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렇지만은 법관은 정확히 알고 있죠. 그 법관이 주도적으로 얘기를 끌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전국 법관 대표회의 내지는 국제인권법 연구에 영향력이 굉장히 미쳐진, 그렇게 해서 추천된 사람이 2명입니다. 근데 그렇게 추천된 2명조차도 못마땅해서 1명을 빼겠다는 겁니다. 맞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저하고 제가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후보, 이미 지금 추천된 두 후보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대비를 했었죠. 그때도 부산, 고양이, 전남. 한쪽은 지역법관, 한쪽은 경영교육, 한쪽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지만 법원장을 했고, 한쪽은 고등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요, 한쪽은 국제인권법 연구에 맞습니다. 한쪽은 아니십니다. 그러면은 자, 2명의 대법관을 이렇게 놔둘 때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 현장에 있던 위원들이나 일부 위원들이 좀 배려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일어난, 그래서 2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중에 1명조차도 못 받아들인 거고, 해필이면 거기는 지역적으로 부산, 그리고 지역법관,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가 아닌 사람이 배제돼야 된다라고 청와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균형이 맞겠습니까? 그때도 행정처장님이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 인사를 할 때 다소간의 균형도 고려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대법원장 혼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나름 안배도 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조차도 특정 지역, 특정 학교가 아닌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례로 만들어내서 최종적으로는 재청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런 얘기도 있죠. 법원 행정처 폐지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보도에서 봤습니다. 보셨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맞죠? 법원 행정위원회를 만드느니, 법관들을 행정 일선에서 빼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법원이 말을 안 들으면 항상 들고 나오는 카드입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말을 안 듣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법원을 무력화시키고 법관들을 사법행정에서 완전 빼버리겠다라고 겁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적인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전혀 확인을 안 해주시고 입장이 곤란하시니까 답변을 피해가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 차관님 나와 계시죠? 네, 법무부 차관 나와 있습니다. 예, 차관님. 자, 제가 이 역시도 정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우선 이거부터 한번 물어보죠. 미래존중위원회 있죠, 그죠? 네, 법무부에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설치 근거가 훈령입니다, 그죠? 네, 법무부 훈령이 근거입니다. 훈령이고 특별히 어떤 국민적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는 방식으로 뽑힌 사람들도 아니죠.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법무부 장관께서 임의로 뽑으신 거죠? 위원들이십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한 19건 정도 선정했습니까? 네, 진상조사 사건으로 19건을 선정했습니다. 예. 쭉 제가 한번 볼게요. 1차 선정 때 대북송금, 대장동, 위례, 김용 이런 사건들 맞습니까? 네, 국정조사 대상 사건이 1차 선정 대상 사건이었습니다. 추가 선정되면서 성남FC, 대연동, 법인카드 위증교사 이런 것들 됐습니다. 그죠? 네, 국민들로부터 대상 사건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기간을 거쳤고 그 신청된 사건 중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와 같은 사건을 선정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공고를 한다고 해서 그 공고가 권한이 구속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죠? 네, 훈령에 따르면 위원회가 공고한 사항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 왜 합니까? 보십시오. 많은 오해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19개 중에 8개가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훈령으로 법률도 아닙니다. 헌법은 당연히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내부 규칙도 행정 규칙도 아닙니다. 그죠? 법규성을 가지는 행정 규칙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단지 훈령입니다. 훈령으로 이런 걸 만듭니다. 기관의 존립 근거가 굉장히 약하죠. 그죠? 네, 법무부 그리고 장관님. 권한도 역시 추천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될 의미도 없고 근데도 하거든. 하는 거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밖에서 보기에는 명분 만들어 주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 이게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항상 무슨 위원회를 만들죠. 예전에도 보면은 진미위, 방송계 쪽은 진미위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폐청산위원회, 온갖 위원회를 각 부처에 만들고 심지어 공공기관에 만들고 방송사까지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죠? 저는 이것도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냥 명분 만들기. 그래가지고 언론, 여론용으로 써먹기. 이렇게 해서 만약 법원의 판단하고 달라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진상조사 미래위원회가 법무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 네. 검찰의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활동들이 어떠한 특정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들이 제가 많았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말씀. 여기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훌륭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면 법률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훈령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독 그 안건들이 보니까 전부 다 대통령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죠? 그리고 실상은 그것을 추천하는 권한도 없고, 그러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서 한쪽에 편향되고 표적 내지는 과잉 수사라고 하는 비판들이 집중되었던 분야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로부터 조사 대상 사건도 저희가 공모를 했었고 그 중에서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한 사건들입니다.